사실은 여러분의 미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 지금 여러분 여기 뭐 200 학번도 있네요. 이분들은 아마 당장 군대 가는 것도 이 분단 체제와 관계가 있죠. 왜냐면 선진국 분단 체제 아닌 데는 군대 안 가거든요. 모병제거든요. 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분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나 거대해서 다만 안 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 경제라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할 건데요. 신한반도 체제면 구한반도 체제도 있겠죠? 그럼 한반도 체제가 뭐냐?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남북 분단 체제.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고 우리가 인구가 5,200만입니다. 합치면 8천만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세계 군사력 6인 거 아세요? 남한만요, 남한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그 다음 한국입니다.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내년 국방비가 53조입니다. 52조 8천억.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강대한 북한은 2,500만인데 군대가 최대 120만에서 최대 200만까지가 군인이에요. 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체제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체제. 아마 원주도 아마 거기 군 주둔지일 거예요. 아마 2군단이 있나요? 이쪽 북쪽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과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갈 때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일단 북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없죠. 서울 이후로는 고속도로가 없어요. 북쪽으로는. 서울 이후의 모습은 가보면 뭐 가국공장, 중소기업 정도, 그다음에 뭐 농장 이 정도가 답니다. 서울 이후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판교부터 시작해서 온갖 첨단 산업의 아파트로 거의 부산까지 이어지죠. 이게 왜 그래요? 다 분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 새로운 신한반도 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래하는 새로운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경제는 우리는 평화경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태죠. 휴전이니까. 법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쟁 상태예요. 전쟁이 잠깐 중단된 것뿐이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평화경제는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나요?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었어요. 민간과 군인들이 사망했어요. 그다음에 엊그제 북한 군인들이 우리 서해에서 공무원을 무참하게 사살하고 뭐 시신을 소각했나 안 했나 이런 얘기 들렸죠? 그 다음에 금강산에 관광 간 사람을 북한 군인이 총으로 쏴서 그것도 사살했어요. 여러분 천안함 우리 군함을 북한이 침몰시켜서 46분의 여러분과 같은 또래 젊은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라에 가서 민간인이 물에 빠졌는데 총으로 쏴 죽이고 민간인 도시에 대포 포탄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총 맞아 죽고 그럼 그런 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일상적인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고 비정상이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평화 상태에서 경제가 이루어져야만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스펙을 쌓는데도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미래 어둡죠? 우리 애도 여러분 또래예요. 근데 밝지 않아요. 보면 걱정만 앞서요.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분단체제라는 제약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큰 틀에서 여러분하고 좀 해볼 겁니다.
자, 네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두 개의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랑 연결돼 있어요. 한국 전쟁도 이 민족 전쟁이기도 하지만 수십 개 국가가 유엔군과 중공군 당시에 북한 그다음에 소련이 준 거대한 국제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동시에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동아시아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한반도 동아시아가 두 개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위험사회라는 것, 또 하나는 동아시아 패러독스. 이게 두 개 다 위험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그러면 신한반도 취재는 뭐냐? 그리고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경제는 뭐냐? 또 한반도 동아시아 협력의 길은 뭐냐?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할 겁니다. 자, 위험사회란 말 들어봤어요? 위험사회? 아마 이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위험사회. 울리백 선생님이라고 독일 분이신데 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주 성찰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리지코 게셀샤프트, 이게 영어로 리스크 소사이어티입니다. 현대는 위험사회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현대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발달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이나 했어요? 이런 온라인으로 우리가 강의를 주고 받을지. 지금 뭐 각자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죠, 이런 걸. 자동차, 비행기, 의료, 천문학적인 어떤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누립니다. 사실 아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마 조선시대 왕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게 현대일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한 30살 내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아마 사고만 아니면 100살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굉장히 발달했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현대 위험이 탄생을 해요. 자, 울리백 선생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시는데 빈곤은 위계적이나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곤은 계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진 돈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타고 어떤 사람은 이코노미 타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타죠. 그러니까 이 빈곤은 계급적이에요. 이 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곤은 피할 수 있어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돈 벌면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무슨 얘기냐? 스모그가 부자라고 그래서 스모그 피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스모그가 피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모그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가난은 이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과거에 없었죠. 현대죠. 현대 산업을 상징하는 게 스모그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 구성원은 모두가 공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험의 평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위험은 개인적 차원의 위험이고 따라서 노력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자연적 위험, 물리적 위험. 그런데 현대 위험은 사회 구성 전체에 대한 위험이고 이걸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비행기 여러분이랑 하지 맙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란 건 옛날에 본 적도 없죠. 지금 하루면은 전 세계 어디든 가지 않습니까? 자, 비행기 안에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죠. 돈 많은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타요. 비쌉니다. 퍼스트 클래스 아주 비싸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코노미를 타겠죠. 자, 비행기 안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 등급에 따라서. 자,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비행기가 만일에 추락을 하면, 만에 하나 추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퍼스트 클래스는 사나요? 이코노미만 죽나요? 관계없죠. 그 비행기라는 이 문명의 이기가 생겼지만, 그러나 이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 위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원자력 재난. 이게 부자는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만 피해를 주나요? 미세먼지. 가난한 사람은 미세먼지 피하고 부자만 미세먼지에 희생이 되나요? 기후변화. 이게 대통령은 피해를 안 보고 일반인만 피해 보나요? 그렇지 않죠. 모두에게 위험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현대의 위험이에요. 우리는 자, 근데 이 위험은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드 돼. 그러니까 위험으로 모든 사회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죠? 팬데믹. 이게 바로 현대 위험 사회예요. 전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으로 하나같이 실핏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 역시 연결되어 있어요.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 일 아닌가요?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대요. 일본도 한계니까. 그럼 그 물이 일본 앞바다에만 있나요? 태평양으로 흘러나오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그 물을 누가 먹죠? 물고기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 물고기들 안에 방사능이 쌓이겠죠? 그 물고기를 누가 먹죠? 우리가 잡아다 먹어요. 기후재난, 기후변화. 이게 한 나라에만 피해를 주나요? 팬데믹, 한 나라에만 국한되나요? 이게 위험의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말해요. 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 안보.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는 국가 단위예요. 안보 그럼 국가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무력, 이런 물리적 폭력은 장기간 인류를 위협했던 전통적인 안보입니다. 국가 중심의 안보. 그런데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라는 개념은 1994년 유엔 개발 계획이 제시한 건데 안보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전쟁과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고 인권, 사회 안정, 민주주의, 자유, 환경, 보건 의료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보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는 거죠. 자,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돼요? 코비드-19 이거는 우리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거죠, 지금. 자,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인간 안보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사망률이 거의 100%예요. 지금 코로나19는 한 2, 3% 되죠? 1%, 한 3%.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00%예요. 자, 현대 문명의 특징은 뭐예요? 도시 사회죠? 아파트에 밀집해 있죠? 만일에 에볼라 같은 게 이 코로나19처럼 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공할 만한 희생이 뒤따르겠죠.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 코로나19는 현대 문명이 처한 위험의 한 요인을 보여주는 거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위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의 위험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경제, 안보, 해양, 대기, 원전 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초국경 협력,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 해결도 한 국가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국경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만 해도 이렇게 뭐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서로 으르렁대고 있죠. 이게 이제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빙고는 위계적이지만 스모고는 민주적이다 그랬죠. 코로나는 민주적이에요. 인종과 국경의 물리적 경계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나 폐쇄형 방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아직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뭐 가장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상대적인 성과를 도출했는데 우리는 빗장을 걸어 잠그지도 않았죠. 개방적인 방역을 취행했습니다. 정보도 공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역시 개별 국가가 아니라 이 초국경, 트랜스바운더리 코퍼레이션, 국경을 넘는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위험은 역설적으로 모든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고립주의가 아니고 우리만 잘 살겠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글로벌 퍼스트, 전 지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노력을 요구한다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동아시아의 두 위험에서 위험사회라는 걸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위험은 뭐냐? 아까 했던 현대의 위험은 그걸 emerging security라고 그래요. 신안보.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structural security, structural risk, 구조적인 위험에 이미 처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바로 동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더 분단 체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 여러분 유럽 가봤죠? 놀러 가본 사람이 있죠? 돈 못 써요. 유로 쓰죠, 유로. 스페인 가도 유로 쓰고 런던 가도 유로 쓰고 파리 가도 유로 쓰죠. 벨기에도 유로 쓰고 다. EU, 유럽 연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응? 유럽은 하나의 연합이에요. 각 국가는 그 연합의 한 지역 공동체 정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똑같죠. 공동의회도 있어요. 유럽의회. 그러니까 각 국가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EU 전체의 운영을 의회에서 논의를 해요. 그 다음에 유럽 EU의 공동의 군대도 있어요. 각 나라 군대가 격추를 해서 공동의 군대를 만들어서 공동의 안보를 지켜나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경이 없죠. 비자도 필요 없는 거고 오늘 옆 나라 가서 바로 장보고 오는 거죠. 똑같은 돈을 쓰고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룬 게 바로 유럽입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한국, 중국, 일본이 국경이 없고 비자도 없고 그냥 옆집 가듯이 다녀와서 돈은 똑같이 써요. 하나의 돈. 예를 들면 한국 원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도 돈 갖고 중국 가서 쓰고 일본에서 쓰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의 군대까지 있어요. 이게 상상이 돼요? 유럽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유럽의 신뢰 구축과 통합 과정이에요. 자, 유럽은 여러분 냉전 체제라고 아시죠? 소련과 미국, 소련 중심의 공산권, 미국 중심의 이 자본주의 진영을 형성해서 정말로 피 튀기게 싸웠죠? 이게 냉전 체제입니다. 공산권과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 진영이 극단적인 대립을 했던 일촉즉발의, 불행하게도 한국전쟁도
바로 이 냉전 체제 위에서 발생을 한 거죠.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전쟁을 한 게 이제 한국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1900 안보협력 부분 위에 보시면 데탕트, 그러니까 한참 싸웠어요. 1945년부터 70년 초반까지. 너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화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야, 이게 너무 힘들다. 그걸 데탕트라고 그래요. 데탕트. 그래서 75년에는 헬싱키 선언, 헬싱키 프로세스, 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럽의 동서양 진영이 안보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싸우다 말고. 왜? 싸워봤자 양측만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1990년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대규모의 군축을 해요. 양측이. 5종류. 전투기, 전투 헬기, 장갑차, 탱크, 야포. 5개 종류에서 천문학적인 무기를 폐기합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95년 이후, 냉전 체제 붕괴된 95년 이후에는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유럽 국가들이 탈냉전 이후에 국가들이 협력을 해요. 안보협력. 다자안보기구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사실은 지금 안보적 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전쟁 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죠? 자, 이런 안보협력이 자, EU 통합을 볼까요? 밑에 1952년에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왜냐하면 석탄하고 철강이면 이 시기면은 그 산업의 쌀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각 나라가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나라끼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잘 공유하자라고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걸 ECSC라고 합니다.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라는 걸.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좀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유럽 이코노믹 커뮤니티,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유라톰은 원자력 공동체예요. 원자력 기술도 각 국가가 공유해요. 유럽은. 그리고 60년대는 유럽 공동체, 드디어 70년대는 유럽 의회를 만들어 직접 선거했고, 드디어 94년에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EU가 탄생을 합니다. EU가. 이게 유럽의 역사예요. 부러운 역사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죽고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라는 이 고도의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통일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안보 위기가 없죠. 전쟁을 걱정 안 하죠. 기껏해야 러시아 정도가 대상인데 러시아가 저 거대한 유럽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자, 동아시아로 볼까요? 이게 동아시아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동아시아에서는 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스트 에이시안 패러독스입니다. 동아시아 패러독스. 자, 동아시아 어때요?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중국 분 있죠? 중국 학생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강의할 때 보통 중국 학생들이 한 10%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외국 분들이 일본 학생도 있고 뭐 때로는 러시아도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 학교에 분명히 중국 친구들 있죠? 일본 친구들 있죠? 친하게 잘 지내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때로 사랑도 하죠? 결혼도 하죠? 여러분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바로 한중일은 긴밀한 경제, 사회문화적 일일 생활권이거든요. 그제 이메일이 왔어요.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인데 자기 시험에 못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로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중일은 긴밀합니다. 근데 어때요? 사이는? 일본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강제징용국 문제로 수출 규제했죠? 이유가 뭐예요? 안보적으로 니네들 못 믿겠다. 자,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사드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방어 무기를 들여왔어요. 중국 어떻게 했어요? 한한령 무차별 보복을 했죠? 아니 바로 서로 사랑도 하고, 아니 한국 사회, 한국 며느리, 일본 사회, 일본 며느리, 중국 사회, 중국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양측은 지금 거의 국가끼리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일일 생활권인데 안보적으로는 긴장이에요. 유럽이 이래요? 프랑스가 영국을 경제 보복을 하고 안보적으로 불신하고 아니잖아요. 영국이 독일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안보적 긴장이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남북한 봐요. 남북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바로 엊그제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무참하게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멀쩡한 군함을 공격해서 잠자다가 그 젊은 꽃들이 산화하고, 관광객한테 총을 쏘고, 연평도에 대포 민간이 있어요. 아니 사람 살고 있는데 대포를 쏘고 포탄이 떨어지고, 이게 정상이 바로 붙어있는 하나의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해온 민족이, 이게 바로 동아시아 패러독스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 분단 체제라는 것 때문이에요. 한반도 분단 체제는 알겠죠?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뭐지? 네, 지금부터 그걸 좀 알아봅시다. 바로 여러분이 딛고 있는 바로 이 삶의 그라운드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 분단 체제라는 이런 위험. 그러니까 아까 현대의 새로운 위험이 있었죠? 그 하나의 위험이에요. 이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오랫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 삶을, 생활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 동아시아부터 밑에 여기 밑에부터 봅시다. 밑에 동아시아라고 써 있죠? 이 표에. 자, 샌프란시스코 50년대 샌프란시스코 이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자, 왜 샌프란시스코 체제냐?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사실상 미국이 주도한 연합체제 간에 평화조약이 강화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화조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해요. 바로 미일 동맹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본은 미국을 공격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1945년에 8월에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랬습니다.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 일본에 미국이 들어가서 뭘로 들어갔을까요? 점령군이죠. 점령군. 미국은 일본의 점령군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전후 처리해야 되겠죠? 니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 라고. 그래서 막 이제 일본은 뭐 전범 처리하고 뭐 두드려 패고 있는데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1949년에 큰 일이 터졌어요. 1949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중국 학생들은 알 텐데 중국 사람 없어요? 바로
중국 현재의 중국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공산 중국이 1949년에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유럽에서는 소련 때문에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냉전이 들어갔는데 아시아에서도 이제 거대한 천문학적인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공산화된 거예요. 미국이 화들짝 놀랬겠죠. 화들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본을 막 전후 처리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일본을 전후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국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딜레마가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막으려면 미국에서 본토에서 못 막아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 뭐가 필요해요? 거점, 전초 기지가 필요해요. 마침 어떻게 돼 있어요? 대규모의 미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점령군으로 일본에 와 있죠? 여기서 미국은 일본의 전후 처리, 패전 처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말해요. 너는 이제 잘못한 거 아니야.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 동지야, 친구야.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여론이 형성이 돼요. 일본을 너무 가혹하게 전후 처리하면 안 된다.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일본을 가혹하게 처리하고 죄를 달게 받으면 일본의 국력이 약해지고, 일본의 국력이 약해지면 중국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짓들은 눈 감아요. 괜찮아. 넘어가자. 이러면서 비극적인 바로 강제징용공, 성노예 위안부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게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왜? 일본이 그래? 그러면 이제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미국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일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광복군으로 일본하고 싸웠죠? 그럼 전승국으로 연합국으로서 일본의 강화조약에 참여해야 되죠? 평화조약에. 일본이 한국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하니까 미국이 그래 알았어. 우리 못 들어갔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야. 그래.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지질 때 나오는 영토 조항에 제주도, 거문도, 흑산도는 들어있지만 독도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 그때 한국은 전쟁 중이었잖아요. 51년에. 근데 독도를 만일에 한국에 내주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러시아가 내려오는 그 중간의 길목을 막는 중요한 섬 독도가 이 공산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모른 채예요. 그냥 모호하게 내버려둬요. 일본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게 이렇게. 우리는 중립이야 이렇게.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일본이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모호하게 놔두는 게 좋거든. 한국이 공산화되면 자기들이 점령해 오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동아시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미중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과거 청산은 중단됩니다. 이게 냉전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미일 동맹 체제에서 동아시아 대립 구조로 전환합니다. 자, 1970년대, 90년대 대탕태가 있었어요. 사회주의가 붕괴했으니까 한국과 중국. 왜? 한국 전쟁은 누가 싸웠어요? 한국, 남한, 북한, 중공군, 연합군이죠. 전쟁한 사람들이 수교예요. 한러도 수교합니다. 중국과 일본도 수교하고 미국과 중국도 수교해요. 대탕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면 유럽과 같은 통합으로 갔느냐? 아니에요. 드디어 탈냉된 게 미중이 패권 경쟁.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 못 들게 패고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도. 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냉전의 이념간의 대립이었던 게 이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전이가 돼버렸어요. 어디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강력한 미일 동맹.
중국은 급속한 국력 성장으로 충돌해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보고 끼라는 거죠.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국과 견제하자.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중국 학생도 있잖아요. 우리 교역의 4분의 1이 중국이에요. 미중 패권 경쟁이 생겨. 이 딜레마죠. 이게 바로 동아시아 패러독스입니다. 미일 동맹 체제, 한중일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에 가까운데 미일 동맹 체제와 중국 간의 충돌, 여기 북한은 중국의 친중국이고 우리는 안보는 한미동맹이거든.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에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반도로 와볼까요? 자,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국제적으로는. 자, 한국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아미스티스 정전체제입니다. 전쟁이 잠깐 중단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 태평양 전쟁도 미완으로 해결된 거고 한국전쟁도 미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냉전기에는 뭐예요? 극단적인 남북 대립 구조로 갔죠. 여러분 멸공 들어봤어요? 지금도 군부대에서 멸공이 있을 거예요. 멸공, 승공, 반공, 공산주의 반대, 승공, 공산주의 이기자, 멸공은 뭐냐? 공산주의를 박멸하자예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대립을 서로 했어요. 양측 다. 그러다 우리도 이 70년대에 이 대탕트 분위기, 세계적 대탕트 분위기에서 조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7.4 남북 공동선언을 했어요. 역사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무력 대립은 계속됐어요. 자, 탈냉전기 드디어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했어요. 2007년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금강산 개성공단.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지금 북한 가는 꿈도 못 꾸죠. 그때는 북한 가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금강산. 그냥 동네 가서 나 금강산 갈래요라고 관광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위기가 지속이 됐어요. 결국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남북 관계가 중단됐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현실은 뭡니까? 남북관계 단절, 우리 공무원 서해 피살, 개성공단 중단, 금강산 중단인 거죠. 조금 아까 설명했던 유럽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걸 동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자, 레벤스펠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활세계. 이 생활세계를 주관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개개인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에서 이 일상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계예요. 생활세계는. 매일매일 만나는 세계. 근데 지금 모두에도 말했지만 이 여러분의 생활세계의 위기로 지금 이 상황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패러독스가. 한반도 동아시아가 어떤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자 볼까요? 자, 중국이 한한령 내려서 관광 가지 마 제주도. 그럼 제주도 여러분 중국 분 오고 싶어서 못 가요. 그럼 제주도만 피해 보느냐? 제주도에 있는 많은 관광 산업은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인 종사자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우리 관광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도 피곤하죠. 힘들죠. 피해를 보죠. 근데 우리한테 수출했던 평범한 일본의 기업들은 수출이 반토막 나요. 그게 근로자들은요. 그 가족들은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자,
여기 청천연색의 그림이 나무가 하나 있죠? 이 나무는 아주 해로운 나무입니다. 해로운 나무. 제목이 한반도 동아시아 생활세계 위기 트리고도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의 생활세계예요. 지금 여기 이 수업을 듣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자, 이 나무의 뿌리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한반도 분단 체제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예요. 바로 동아시아 패러독스라는 뿌리죠. 이 뿌리를 통해서 이 뿌리에서 나쁜 기반을 가진 이 몸통에서 가지들이 튀어나오겠죠. 이 가지들이 건강할 리가 없겠죠. 자, 볼까요? 동아시아를 먼저 가볼게요. 동아시아 가지를. 자,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어요. 보통국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보통국가 좋은 거지. 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건 우경화 때문이죠. 일본 민족 제일주의. 우경하면 안 되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국가와. 일본은 평화헌법입니다. 그 전쟁을 헌법에서 금지시켰어요. 왜? 자기들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군대는 이름이 뭐예요? 일본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예요. 자위대. 자위, 스스로 방어하는 대.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은 군대죠.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평화헌법을 고치겠대요. 끊임없이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전쟁할 거야. 일본이 세계 군사력 5위예요. 군대도 없는데 세계 군사력 5위인데 첨단 군대를 보유한 거죠, 사실. 근데 거기 더 나가서 이제 전쟁도 하겠다고 평화헌법도 고치겠대요.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중국은요. 신형 대국 관계 전략.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우리는 과거에 비실비실했던 대국이 아니야. 이제 세계적인 대국이야.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 전략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대국이니까 신형 미국도 우리한테 옛날처럼 대하지 말고 대국으로서 대해. 우린 미국하고 똑같은 대국이야. 팽창주의 군사 정책.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왜? 미국이 군사력이 세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찍어내고 있어요. 항공모함도 찍어내고 군함, 전투기. 일본도 무기를 찍어내고 사고, 중국도 무기를 찍어내고 사고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요. 이거 봐라. 안 돼. 니네 못 나와. 중국은 이렇게 발전된 국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섬들 자국화, 영내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해서 웃기지 마. 우리 마음대로 다닐 거야.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뭐냐면요. 태평양과 인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인도양을. 왜? 인도가 중국과 사이가 안 좋거든요. 얼마 전에도 국경 분쟁으로 양측에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인도와 중국은 영토 분쟁 포함해서 분쟁 상대가 사이가 안 좋아요. 한일 관계보다 아마 더 안 좋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일 관계보다 더 지금 위험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태평양과 인도를 연결해서. 그래서 쿼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쿼드는 4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인도는 중국이 서쪽으로 인도양을 넘어오는 걸 막는 방패고, 호주는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걸 막는 방패고, 일본은 남태평양으로, 일본은 이 동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걸 막는 방패고, 미국은 태평양 정체를 막겠다는 거.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그걸 치고 나오려고 하는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거의 일촉즉발이에요. 미국과 중국 간의 군함들, 비행기들 간에. 이게 동아시아 현실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유럽과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자, 나쁜 가지. 한반도라는 가지를 또 합시다. 이것도 좋은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무에. 자, 북한으로 가볼게요. 경제 위기. 북한은 세계 최빈국입니다, 현재. 1인당 GDP가 80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3만 달러가 넘죠? 인구의 절반이 영양 결핍이에요. 굶는다는 얘기예요. 영양분이 모질라요. 먹는 문제 해결 못했어요.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인간은 뭐 다양한 인간, 여러 면에서 인간 안보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위기 국가입니다. 독재 체제. 우리가 북한 체제를 김정은 위원장을 아무리 좋게 봐줘도 3대 독재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집권의 정당성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줘요? 나이 27살 때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84년생이니까.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거든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반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량 국가로 지금 전락했어요. 거기다 자, 그럼 한국으로 가볼까요? 삼성, 대단하죠. 한강의 기적 이미 오래. 삼성, 현대. 어디 가도 여러분 요즘에 외국 나가면 창피 안 당하죠? 한국 하면 부러운 눈으로 보는 나라 많죠. 근데 여러분 행복한가요? BTS, 기생충, 삼성, 유현진, 손흥민. 뭐 어디 하나 빠질 데 없죠? 김연아. 그런데 왜 한국이 OECD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을 일으킬까요? 왜 OECD 최고 수준의 이혼율일까요? OECD 왜 최저 수준의 출생률일까요? OECD 최고 수준의 사회 갈등 지수가 왜 나올까요? 바로 분단 체제의 발전 때문입니다. 냉전 문화. 지금 눈앞에 보이죠? 정치권 싸우고 시민사회 싸우고. 왜 이런 냉전 문화가, 남남 갈등, 냉전 문화. 왜? 분단 체제니까. 나하고 다르면 적으로 취급하고, 나하고 다르면 배제하고, 강요하고. 대화와 관용의 문화가 없어요. 거의 소멸됐어요, 여기서는. 폭력적 강요와 배제의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적이에요. 톨레랑스, 코리안 톨레랑스. 관용이 없어요. 안보 딜레마. 왜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1년에 50조 이상을 국방부에 써야 됩니까?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기 만들어 전쟁할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어디 침공할 거예요? 쓸데없는 무기들이거든요. 근데 필요해요. 왜? 북한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안 들어가도 될
젊은 청년들이 20살에 청춘을 유보하고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왜? 분단 체제 때문에. 우리 아들 군대 간다, 장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못해서 너희들을 고생시키는구나 라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군대 가면 장하다, 갔다 오면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하죠. 뭘 사람 돼요, 사람들에게는. 선진국은 군대 안 갔다 오도 다 선진국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안보 딜레마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안보에. 그렇다고 군대 안 가요? 안 갈 수가 없지. 그렇다고 무기 안 사요? 안 살 수가 없지. 왜? 전쟁 위협이 남북 간에 상시화되어 있으니. 상시화입니다. 상사화가 아니라. 핵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하나 터뜨리면 서울 시내 인구 거의 대부분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안보에 천문학적인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미래가 발전엔 제약이 있고. 왜 우리가 대륙으로, 여러분 해외 나갈 때 육로로 가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 대륙국가잖아요. 중국 갈 때 베이징까지 고속철로 가면 반나절도 안 걸려서 갈 텐데 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삥삥삥 돌아서 가요? 우리 4분의 1을 교역을 차지하는 중국과 왜 다 해상으로만, 비행기로만 이 교통물을 해야 돼요? 바로 컨테이너 트럭으로 단둥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면 가는데. 이런 발전의 제약, 안보 딜레마, 냉전 문화, 이게 바로 여러분 젊은 청춘들이 짓눌려서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운 원인인 거예요. 전쟁은 언제든 가능해요. 지금 남북한 간에. 자,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엮어보면 이 가운데 동그라미, 바로 한중일 간에 경제협력은 긴밀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보적으로는 긴장을 해요. 얼마나 많은 한일, 한중 다문화 가정들이, 또 중일 다문화 가정들이 이 상황에서 피를 말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나라, 아빠 나라가 다 다른데. 근데 그 나라들은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지만 신뢰의 결여예요. 믿질 않아요. 조금만 뭐 한안령, 뭐 혐한, 뭐 거꾸로 또 뭐 우리 안에서도 중국, 일본에 대해서 극단적인 배타적 거리감. 그러니까 정도적으로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데도 조그만 일 하나 터지면 똘똘 뭉쳐가고 서로 막 미워해요. 일본을 미워하고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은 한국을 미워하고, 일본은 한국을 미워하고. 이게 여러분의 생활 세계를 위협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말자는 게 신한반도 체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썼지만 이 정부가 처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꿈꿔왔던 거예요. 이대로는 이건 아니지 않냐. 분단 체제 이대로 갈 수 없지 않냐. 해소하자. 내일 통일 되게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분단 체제, 양측 젊은이들이 200만 명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청춘을 왜 북한은 10년, 여러분은 2년, 지금 20개월입니까? 18개월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북한은 10년이에요. 10년. 청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왜 한중일이 서로 다치는 일들, 한한령과 수출 규제 다 피해봤잖아요. 다 피해봤잖아요. 이러지 말자. 그러면 이 분단 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좀 해소해서 유럽처럼 가보자.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유럽도 쉽지 않았어요. 1, 2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1억 명 이상이 서로 죽고 죽었어요. 그 끝에 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분단 체제의 완전한 극복, 동아시아 신질서를 지향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부터 먼저 핵이 있으면 안 되죠. 가장 위험한 무기니까.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프로세스를 시발점으로 해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동아시아 시대를 개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신한반도 체제의 패러다임의 기본 성격이고, 이건 다음 정권에서도 이름은 바뀌겠죠. 이름만 바뀌지만 이러한 철학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동아시아 패러독스, 한반도 분단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요약이 되는 이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예요. 왜냐? 남북 분단 체제가 이 모든 그림의 결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면 분단 체제 해소 또 영내 질서 재편의 견인이 가능합니다. 왜? 자, 남북 비핵화하고 남북이 화해하면 뭐 통일은 먼 길이지만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교하겠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북한도 수교하겠죠. 그럼 대립관계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그림이 깨지는 거죠. 이제 모두 관계가 정상화됐으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면 분단 체제가 뭐 완전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해소가 되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즉 동아시아 신질서, 동아시아 신안보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사실상 해소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 동아시아의 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 2년에 달성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동아시아 신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100년. 지난 100년은 어땠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강점, 한국전쟁, 태평양전쟁, 피로 물든 전쟁이었죠. 한반도 분단체제 우리가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죠. 냉전 질서였어요. 냉전 질서. 그러니까 냉전 질서로 인한 또 분단, 또 대립, 갈등의 질서였기 때문에 평화적 발전, 평화 경제가 안 되는 거죠. 제약이 되는 거죠. 이 고비용구죠. 그 새로운 100년은 그럼 과거와 차별에 대한 신질서를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는 새로운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비전이에요. 자, 미래 100년을 지향하는 새로운 역사관입니다. 지난 100년처럼 또 살고 싶어요? 또 전쟁할까요? 남북 전쟁하고 한국, 일본 전쟁하고 중국, 한국 전쟁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강요된 피해 질서를 또 만들어 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같은 형태의 협력적 질서, 평화 질서를 향한 긴 로드맵이에요. 신한반도 체제는. 왜 신한반도 체제냐? 지금 이 한반도 체제가 바로 동아시아 패러독스의 결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는 단기간에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지향점인 동시에 과정이에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개별 국가, 우리 중심, 일본 중심, 중국 중심이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협력적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왜? 지금 이 대립구조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니까. 왜 일본도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되고 왜 중국도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무기 사야 되고 무기 사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쓰겠다고?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 동아시아 생활세계, 아까 생활세계 위험이라고 그랬죠? 한반도 동아시아 생활세계의 평화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냉전 질서, 지난 100년이 수동적, 강요된 냉전 질서였다고 그러면 미래는 능동적 평화 질서,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 질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한반도 동아시아 생활세계 평화 번영을 구현하는. 지금 생활세계 평화 번영이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에 또 동아시아에 생활세계 위기예요. 사실은 모든 이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들의, 그러니까 과거 100년은 외세강점, 분단, 냉전, 고비의 역사였습니다.
따라 능동적 평화 질서다. 미래는. 자, 이 신한반도 지질 패러다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평화의 축이고 또 하나는 경제의 축입니다. 평화의 축, 번영의 축 나눌 수도 있고. 자, 평화협력을 먼저 볼까요? 자,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비핵화돼야 돼. 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를 위험하게 처할 거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남북한이 정전체제를 불안전한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아까 말했죠?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될 거라고요. 동아시아의 신안보 질서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러면 이 동아시아, 한반도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으로 가는 길이 생기겠죠. 자, 경제협력은요.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게 뭐냐?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통일은 먼 길이니까 당장은 안 되겠죠. 그러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미 해봤잖아요. 개성공단, 금강산. 개성공단 업체들 돈 다 벌었어요. 김정은 위원장 열자고 그랬죠? 개성공단, 금강산.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이라고 하는 어려운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는 협력할 수 있다. 이미 해봤다. 그럼 남북한이 물리적인 경제 분야에서 물리적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하나 뚫리죠? 그럼 북방으로 갈 수 있죠, 우리가? 거기 뭐가 있어요? 동북 삼성이 있죠? 시베리아 극동이 있잖아요. 에너지와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가 누가 있어요? TSR,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유라시아,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럼 한반도 철도와 연결하면 여러분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스페인까지 갑니다. 교통 물리의 혁명이라는 거죠. 드디어 대륙의 정체성을 그러면 이제 한반도가 단절이 아니고 해양 경제권, 태평양 남방의 해양 경제권이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극동의 거대한 에너지 자원들이 한반도를 통해서 이 아세안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다음에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이게 바로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이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이 바로 평화경제, 이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평화 상태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적 발전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경제입니다. 이게 신한반도 지대로 가는 그림입니다. 자, 평화경제를 좀 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핵심적인 말은 다 했고요. 평화경제를 조금만 볼게요. 여러 평화의 개념이 있지만 갈퉁의 적극적 평화. 이건 뭐냐?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없애는 걸 적극적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아, 빈곤, 독재, 인권 이런 모든 유형이 없어지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평화 개념의 평화 경제는 뭐냐? 물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과 연계성을 지니지 않는 경제고, 경제 발전뿐만 아니고 인간 안보의 구현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제. 물리적 구조적 폭력의 소멸로, 물리적 폭력은 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이죠. 물리적 구조적 폭력의 소멸로 경제 발전과 개별 구성원의 행복 추구의 조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평화 상태에 기하는 선순환 구조, 이걸 평화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경제는 뭐냐?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을 둔 조화로운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극복해서 출발해서
동아시아 긴장 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아까 말했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 분단 체제의 기존 질서를 재편하고 이 동아시아 신질서 여기에 기반을 둔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으로 영내 평화 경제 실현이 촉진이 될 겁니다. 남북 단일 경제권,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와 태평양 경제권이 연계되고 북한 재건, 동북 삼성이 중국에서도 가장 딜레마예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교통 물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한반도라는 출구를 얻게 되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극동 시베리아 역시 교통하고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게 이 한반도 동아시아 신질서를 통해서 이게 융합되면 천문학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북한 재건만 해도, 동북 삼성 개발해도, 극동 시베리아 개발 세 가지가 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면 한일 해저 터널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왜냐? 일본도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이 한반도 평화 경제가 바로 분단 체제에서로 인한 냉전 기반의 구조적 폭력의 근거가 축소 소멸되고 이 평화 경제를 기반으로 한반도 생활 공동체의 형성. 왜냐? 정치적 공동체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양측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 생활 공동체는 경제, 사회문화 차원의 단위 생활 세계를 의미하고 또 생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반도를 시발점으로 동아시아 생활 공동체를 확대할 수 있을 거다. 자, 애프터 코로나. 여러분 우리 뭐 먹고 살까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경제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국, 독일, 대만이 그나마 코로나의 성공적인 국가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예요. 선진국들은 제조업이 없어요. 이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알려줬어요. 근데 개성공단이 뭐죠? 100% 제조업입니다. 남북 경협도 100% 거의 100% 제조업이 돼요. 북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제조업 강국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 우리의 초이스예요. 자, 두 번째 코로나 시대의 교훈은 뭐냐? 국민 경제의 중요성입니다. 자, 글로벌 가치사슬이 교란되면서 공급망, 세계 공급망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 경제가 중요하구나라는 게 이번에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안에 이 국민 경제가 탄탄했기 때문이에요. 자,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5,200, 북한 2,500. 인구 8천만의 국민 경제, 규모의 국민 경제가 탄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합쳐국가의 두 개를 코로나19에 남북 경협이 확대가 되면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거대한 국민 경제가 탄생합니다. 이러면요,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오버 스펙을 갖고 쌓아놓을 이유가 없죠. 이제 북한으로 대륙으로 한국 경제의 거대한 동력이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 이런 거대한 동아시아 경제 멜팅풋, 용광로가 만들어질 때 그 핵심이 어디예요? 한반도거든요.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능하게 해주고 북한 위기에 빠진 북한 경제를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 경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현실에 이 현재의 상황, 분단 체제, 생활식 체제의 원인이고 그 해결책은 바로
신한반도 체제와 바로 평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꿔야 될 미래입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곧 통일연구 30년이 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통일 언제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 물어보면 아마 그거 물어볼 거예요. 아마 질문 시간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길 가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저씨 나 언제 결혼해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아저씨가 웃겠죠. 아, 결혼은 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통일 언제 돼요? 라는 얘기는 통일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통일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통일의 여건이 좋아도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통일 여건이 나빠도 우리가 하고 싶으면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 통일 언제 돼요? 라고 묻는 질문, 이건 아주 높은 사람부터 길거리에 그냥 정말로 초등학생까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는 나를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통일의 객체로 보는 그런 무의식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통일의 주체입니다. 통일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가죠? 그걸 병식이라고 그래요. 병식. 아프다는 걸 깨달아야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병식은 모든 출발점이에요. 통일은 이 분단 체제를 사람들이 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아픈 병인데 병이라고 깨닫지 않으니까 에이 통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 아픈 그 병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미래가 어둡고 여러분이 어깨가 처진 거거든요. 통일은 반드시 해소해야 될 질병이고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분단체제가 해소된 통일은 먼 길이겠죠. 그러나 분단체제를 사실상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현재 여러분 생활세계의 위험을 해소하는 건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